진보 정당의 한 사이클이 끝났다. 그 나물에 그 밥이구나. 애매하게 진보라고 하는 말로 퉁치면서, 근데 진보는 이재명도 진보라고 하고 민주당도 진보로 불리고, 그리고 조국은 이제 훨씬 더 선명한 진보를 보여줬던 것이고. 개혁 보수가 올라가면 비슷하게 비례는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발견되긴 했었어요. 이번에는 다 그게 사실상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국 혁신당으로 갔던 거였죠. 그거는 정권 심판론에서 속 시원하게 대변을 했던 거였죠. 유권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지지표를 주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지지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저는 깨달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당은 민주당 찍지만 뭐 이 비례는 뭐 진보 정당에 줘야지. 그러니까 옛날에 뭐 운동 뭐 주로 이제 586들이라든가 이 진보 정당의 조직된 대중 기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시혜성, 그런 이제 표현적 가능성이 크다.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 내지 비판 지지에 다 깔려 있습니다. 대부분 그게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있는 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 결과물이 이번 선거에 다 그대로 반영된 거다. 난 그렇게 봐요. 네. 그렇군요. 잠깐 서로 이렇게 째려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22대) 총선이 이제 끝난 지 한 달쯤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좀 색다르게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정치특위 맞나요? 기후정치특별위원회 김선철님, 그리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이정필 소장님 모시고 함께 낮술 토크를, 우리가 정치 얘기는 술 안 먹고 또 하기가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낮술 토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선 결과에 대해서 좀 각자가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줄입니다. 한 줄 평을 좀 해주신다면? 그 나물에 그 밥이구나. 진보 정당의 한 사이클이 끝났다. 뭐 그렇게 한 줄 평을 하시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2004년도에 이제 10명의 당선자를 냈었던 민주노동당 운동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그동안 국회에 계속 이제 원내에 이제 진보 의원들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없어진 건데, 전 이게 되게 이제 상징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 민주노동당에서 이렇게 의원을 배출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이전까지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대중운동, 기층조직화, 그리고 뭐 민주노총, 전농 등의 대중조직의 지지를 받은 민주노동당의 이제 성과, 진보정당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이후에 의원이 생기면서 일단 스포트라이트가 또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주어지고, 이 정당운동, 진보정당운동도 이 원내가 되게 이제 중요한 이제 공간으로 이 활동이 저는 이제 좀 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이 밖에서의 어떤 대중운동보다는 이제 원내에서의 어떤 공중전, 뭐 이슈를 어떻게 만드는가, 뭐 정책들도 이제 중요한 정책들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좀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주류 정치에 또 편입되는 과정을 거쳐왔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2004년도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입을 하고 이제 곧 비슷한 시점, 조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노무현 정부 하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협치 기구들, 거버넌스 기구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회운동, 시민사회가 지자체라든가 이제 정부와의 관계가 또 재정립이 되고,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 또 제도화되는 이런 이제 과정을 이제 거쳐오는 역사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저는 이제 그 결과 이 사회운동, 시민사회 단체들도 어떤 진보 정당과의 공조라든가 함께 어떤 투쟁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이제 지자체 안에서의 뭐 협상이라든가 뭐 영향력을 뭐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게 이제 진행이 됐고, 또 한편에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시민사회 단체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뭐랄까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존 관계, 의도치 않았던 그런 의존 관계가 강해지게 되면서 진보 정당하고 그런 시민 사회하고의 어떤 간극이 이제 계속 더 벌어지는 이런 과정이 되었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선거 결과는 이제 그것이 이제 효력이 이제 그러니까 이전까지 그 방식 운동 방식, 진보 정당이든 시민사회 운동이든 그 방식이 뭔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좀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물의 그 밥은 어떤 의미에서 한 줄 평을 하신 건지. 현재 있는 양당, 거대 양당의 어떤 정치 체계에 대해서 예컨대 뭐 개혁적 보수 그리고 극우 사이에서 핑퐁 게임을 하면서 독식을 한 체제에서는 극복하지 못했던 거였고, 21대 선거 같은 경우가 특히 이 위성정당으로 대표되어 있는 선거제도의 어떤 퇴행들이 21대 그대로 존속이 됐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내적 한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선거제도 내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였다. 목표를 어떻게 잡든 간에 그 명확한 거였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결국에는 1당과 2당이 색깔만 바꿔서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러면서 핑퐁 게임으로 그 나물의 그 밥이 지속되고 있다. 분명하게 드러냈죠. 진보 정치가 의석 확보를 못했다는 것만으로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좀 평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정치라는 건 의석을 확보하고 제도권 안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진보 정치가 왜 실패했다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나마 우리가 좀 얻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있으신지. 성과라고 하는 건 저는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 사실 이제 그게 성과였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그 성과를 까먹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문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비례의 어떤 이 취지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아주 제약된 이제 비례 대표제가 있고, 근데 이 진보 정당들이 이번에도 아주 그렇게, 이번 그리고 21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어져 있는 게임 룰 안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그 게임 룰을 전제를 하고 한 상태에서의 전략이 나오지, 사실 그 게임 룰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정치 개혁, 뭐 그 정치 제도 개혁, 이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어떤 주류 담론, 주류 프레임들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못됐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 어떻게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지, 좀 이런 큰 담론적인 수준에서 대안적인 어떤 뭐 프레임이라든가 뭐 스토리텔링이 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진보 정당이 했어야 되는데, 저는 계속 그래오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이제 그 안에서만 주어져 있는 이 틀거리 안에서만 뭔가를 하려고 했고, 이 제도를 어떻게 바꿔가지고서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을 높여보려고 하는 방식으로 했지, 이 정치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보면 진보 정치, 진보 정당의 과제는 그건데, 저는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총선에서도 가장 전 상징적인 이 사건이 뭐였냐면은, 녹색정의당이 위성정당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우리는 한다라고 했으나, 이제 슬로건이 공보물에서 나온 거가 뭐였죠? 정권 심판 정의롭게. 그러니까 거대 양당 체제를 타파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위성정당 참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으나, 결국은 이 심판론 내 편성을 하는 방식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대안, 이게 아니다, 뭘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의 이 체제의 문제, 이 주류 정치 담론의 문제, 이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어느 하나의 편승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대 양당 체제의 담론 안으로 흡수되어 버리는, 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보면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거가 지금에 있어서는 진짜 이 뭐라 그럴까요? 오빠가 허락하는 이제 페미니즘처럼 이 체제가, 혹은 뭐 주류 양당이, 이제 특히 진보 정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허락하는 뭐 어떤 진보, 이제 요게 머무르고 거기에 길들여졌다. 정의당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녹색 정의당, 녹색당까지도 이제 그런 거에 편승을 한 측면이 있지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다음 질문으로 좀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녹색당과 정의당이 연합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정의당은 득표율을 더 못 받은 선거 결과였고 또 노동당과 같이 그냥 독자 노선으로 물론 이제 비례 후보 2명과 그 지역구 후보 1명을 냈는데 이렇게 독자 노선으로 간 진보정당 역시도 이번 선거에서 거의 이제 지난번보다는 이제 득표율을 더 받지 못하는 어떤 선거 결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된 것이 결국에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뭐 어떤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뭐 그런 근본적인 어떤 해결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정권 심판론이 최우선시 이제 메시지로 나간 것. 그것이 이제 좀 원인이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녹색정의당이나 노동당과 같은 어쨌든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은 진보정당들이잖아요. 이들에게 왜 표를 주지 않았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니 기본적으로 위성 정당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를 아주 한국 사회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그걸 문제시하는 거지, 실제로 그 평균 한국인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그렇게 이제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비례 선거에서. 근데 저는 조국 혁신당이 그만큼 지지를 많이 받았던 거는 그 두 당과의 차별성을 전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은 심판론 아니지만 우리는 민주당하고 이렇게 달라 라고 하는 점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이재명이 못한 얘기 난 하겠다라든가 조국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건 뭔가 더 급진적이고 더 비판적인 이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정의당이라든가 녹색당, 뭐 노동당,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진보 정당의 지지층을 많이 이제 가져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거 자체도 이제 평가를 해야 돼요. 왜 그전까지 진보 정당을 지지했던 사람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게 됐을까? 그건 그만큼 그 사람들도 이 주류 담론, 뭐 심판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 민주 대연합 구도를 이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진보 정당이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어떤 정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어디 주어진 시스템, 이 정치 체제, 양당 체제에서 이제 기생하면서 어떻게 이 떡고물을 받아볼까 하는 식 이상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이제 그 선거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거지만 처음에 했던 얘기요. 어떻게 대중적인 힘을 만들고 조직화라고 지역에서 조직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지지 세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었단 말이죠.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녹색당도 마찬가지고, 노동당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진보당은 이제 그런 걸 열심히 했던 데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부산 연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되게 이제 안타깝게 이제 떨어지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저는 진보정당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프레임의 문제, 어떻게 대안적인 뭐 세계관이든 전망을 내놓을 것인가와 함께 이 대중 조직화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그러면서 사회운동과는 더 거리가 멀어져 버린, 그렇기 때문에 활동가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어렵고 지지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요. 녹색정의당이 3%를 받을 수 있을까 말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사 중에 하나였어요. 적어도 이 바닥에 있거나 좀 관심 있는 어떤 분들, 활동가들 사이에 그랬는데 10.89는 사실 3%가 어렵다라고 했고, 저도 동의하지만 그래도 이 상징까지 없어버리면, 제로가 돼버리면 아쉽기 때문에 그래도 막판에 조금 몰려서 동정표라도 모여서 3% 정도 있으면서 반성하면서 뭔가 바꿀 수 있는 최소한의 뭔가 기반이 있으면 좋겠다 정도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고, 그냥 단순 개인의 희망이었던 거였죠. 결국에는 1% 안 되고 2% 정도로 끝났던 건데, 저는 좀 더 이게 좀 정치학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어차피 좀 해석과 이게 평론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녹색 정의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마찬가지인 건데, 결국에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저거는 기본적으로는 다수가 동의하는 것처럼 21대 그 활동, 의정활동을 보면, 의정활동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만 한정된 건 아닙니다. 그 활동을 보면 그것들이 계속 문제가 됐어요. 내부적으로 계속 문제가 많이 됐었고, 외부적으로 많은 어떤 뭐랄까 제안들, 그다음에 비평들, 평가들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과정에서는 인물과 그다음에 조직과 구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22대 국회 선거 때 치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해진 선거 제도 안에서도
최대한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이라든가 그 계획을 하거나 노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두 수억이라도 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사실 그만큼 전략이 안 나온 거였죠. 전략 중에 하나가 그 선거 연합이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기획을 하고 많은 일정하게 적어도 잠정적인 우리의 굳이 말하면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2004년부터 시작해서 비례의 의미는 뭐였냐면 많은 부분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의 그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개혁 보수가 올라가면 비슷하게 비례는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발견되긴 했었어요. 이번에는 다 그게 사실상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혁신당으로 갔던 거였죠. 그거는 정권 심판론에서 속 시원하게 대변을 했던 거였죠.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다른 식으로 정기롭게 그러면 우리 쪽으로 가져와야 되는 건 아니, 새롭게 가져오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거라도 까먹지 않고 유지를 하지도 못했던 거였죠. 결국에는. 그러면 뭘 보여줬냐? 인물도 없었죠. 그걸 대표하는 상정 인물이 후보가 누가 있었냐? 그러니까 조직적 역량이라든가 이미 괴리된 상태에서 없었죠. 그다음 기본적 구도도 못 쫓아갔죠. 그거는 선거 전에 이미 기존에 21대 4년 동안에 다 제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냉정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양당에서 벼랑 끝에 몰렸던 두 당이 녹색정의당이라는 것들 기본적으로 기계적 합체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자체를 구도를 바꾸기는 어려웠던 게 되는 거죠.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아까 저는 인물이 없었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사실 주류 정치의 담론이잖아요. 누가 나오느냐. 그리고 근데 인물로 보자면은 무슨 나순자 보건의료위원장 하셨던 분도 참여를 하셨고 조천호 박사님도 하셨고 저는 뭐 비례 후보면에서 인물에서 뭐 그렇게 크게 딸리진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아까 어떤 표현하셨냐면은 그 기존에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표를 주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지지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저는 깨달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정당은 민주당 찍지만 뭐 이 비례는 뭐 진보 정당에 줘야지. 그러니까 옛날에 뭐 운동 뭐 주로 이제 586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직화된 힘이 아니라 혹은 이 진보 정당의 조직된 대중 기반이 아니라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뭐 그래 뭐 이런 거 하나 해줘. 비례는 여기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던져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혜성 그런 이제 표현적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거를 지지 기반으로 생각했다면은 그거 자체가 진보 정당으로서는 되게 게을렀던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의 지지 기반을 이 사회적 기반을 조직하기 위한 노력들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그런 거를 자기 기반으로 생각했었던 전 이 착각이 실패의 가장 큰 결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문득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예전에 그 밀양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녹색당에 입당을 하면서 이제 녹색당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기자회견도 하시고 했었는데 그분들은 완전히 이제 찐 지지자들이었던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뭐 분리투표를 하고 여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이 정당이 정말 우리의 문제를 대변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 강한 믿음이라는 게 있었고 뭐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시골에서 농사짓는 평범한 어르신들인데 뭐 정치적인 어떤 활동이라는 것이 없으셨다가 밀양 투쟁을 하면서 녹색당에 정당 가입을 하고 이걸 지지한다라고 표현하는 그게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어떤 정치적 행위의 가장 극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는 2004년도 그랬고 2000년에도 그랬었고 그때는 선거 때가 되면은 무슨 노동조합이면 노동조합 뭐 어디 지역이면 어디 뭐 학계면 학계 예술계면 이렇게 지지 선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에서는 뭐 어디 무슨 노동조합은 민주노동당을 뭐 지지합니다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렸고 특히나 그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후 생태 운동 쪽에서 보면은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싸움들이 있잖아요. 뭐 삼척의 석탄 발전소 문제, 가덕도, 새만금. 근데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왜
우리 투쟁, 그러니까 되게 외로워한단 말이죠. 지지를 받고 있고 뭔가 같이 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덕도 반대가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근데 부산에 있는 이제 그 구정의당 이제 후보 나온 후보가 녹색정의당 후보가 가덕도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지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그런 식의 관계가 부산만이 아니라 사실 여기저기 새만금에서도 그렇고 이 투쟁의 현장과 결합되지 못한 진보 운동의 어떤 한계가 저는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면 사실 진보 정당은 누구를 지지 기반으로 삼아야 되는가, 누구를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되게 혼란이 겪고 있다는 거죠. 정의당도 그렇고 녹색당도 그렇고 그냥 애매하게 진보라고 하는 말로 퉁치면서, 근데 진보는 이재명도 진보라고 하고 민주당도 진보로 불리고, 그리고 조국은 이제 훨씬 더 선명한 진보를 보여줬던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자기 있는 지지 기반도,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지지 기반도 만들지 못하는, 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앞으로 어쨌든 지금 원내에 녹색정의당도 없고 정의당도 없고 녹색당도 없고 노동당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정당들이, 진보 정당들이 앞으로의 4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앞으로 진보 정당은 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 4년을 버티면서 또 다음을, 물론 이제 지방선거도 있지만 다음을 또 도모해 가야 할지 좀 그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싶네요. 뭐 사실 꼭 선거가 절대적인 건 아니긴 해요. 그래 불구하고 저는 특정 정치 국면에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평상시에 잘 준비하고 몸도 잘 만들어야 술도 잘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시험도 어떤 과정을 통과할 때 아니면 같이 평가를 받을 때도 그게 뭐 2년이 됐든 4년이 됐든 간에 그 과정들을 얼만큼 착실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고, 다만 당장에는 사실 적어도 최소 몇 개월 아니면 길게는 1년 동안의 말의 혼란들, 그다음에 그 동기들이 다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특정 정당의 로열티가 지금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각 그 내에서 정당의 어떤 정체성이 있거나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자체를 찾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할 것이고요. 또 정당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기들과 우군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사회라든가 뭐 다양한 노동 세력과 이게 연대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꾸준한 과정이긴 한데, 어떻게 안 된 이유를 정확하게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정당의 대표 후보라든지 정당의 강령들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후보도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누이 공통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사회적 생태적 구조 문제 모순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뀌지 않아요, 사실. 근데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의 몫이고, 아니면 또 하나 각자의 세력의 문제인 거잖아요. 위랑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런 것들이 왜 어떻게 보면 그때는 특정 국면에서 지지하고 일정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게 더 확산이 안 되거나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거냐라 질문을 던지면 똑같은 걸 수 있는 거죠. 단순하게 과거 에피소드로 해석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삼척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영광 등 여러 가지, 충남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벤트는 많아요. 사건적 이벤트는 많지만 그게 어떻게 실제로 바꿀 수 있고, 이게 비가역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가 권력에서 진보적으로 그걸 쟁취하거나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유지할 것이냐 문제는 사실 성공을 한 번도 못 해봤죠. 그래서 저거는 과거의 성과는 그 정도의 한계가 있었던 거였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 나가려고 하는 기획들이 새로 필요하다. 다만 말이 길지만 어려운 점이 이겁니다. 2030이든 2040이든 간에 과거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기후과학이라는 운동의 어떤 시간적 깃발이 있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뭘 해야겠다는 거 있어요, 이게. 그리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쫓아가려면 좀 더 체계적이거나 좀 더 계획적인 어떤 운동, 계획, 장악,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기점들이 있잖아요. 뭐 밀양행정대 집행, 또 9월 기후행진, 어쨌든 녹색정의당이나 진보정당들이 중요하게 외쳐왔던 어떤 기후정치라는 것, 이런 것이 이번 선거에서도 주요한 메시지였지만, 뭐 선거에서 의석 확보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어떤 그런 주요 기점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뭐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고, 선철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연대라고 하는 표현을 진보 정당이나 사회운동에서 많이 하는데 연대가 지금과 같은 방식의 연대면은 그러니까 참여하고 가서 또 정당 같은 경우는 뭔가 발언을 하고 싶어 하고 당을 알리고 싶어 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저는 안 된다. 아까 시작할 때 한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새 사이클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원인이 뭔가 이 대중적 기반을 이제 조직하는 것, 여기로부터 게을러진 것, 그리고 이제 사회운동, 시민사회로부터 거리가 멀어진 것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거를 어떻게 다시 이제 시작해 갈 것인가가 저는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진보 사당 간에 뭔가 단일 뭐 후보든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다가 이제 실패를 했고 사실 지금 집행부는 이제 좀 진보당과 친화성이 강하지만 그걸 대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위성정당 사태까지 벌어진 이후에. 근데 민주노총도 고민이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 진보, 그러니까 이 정당 쪽에서도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랑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정의당도 그걸 못했었고 녹색당도, 그러니까 어느 당도 그걸 못해왔었던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저는 그 거리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어떻게 뭐 민주노총이면 민주노총, 뭐 전농이면 전농, 뭐 현장에 이제 있는 그런 투쟁하는 단위들이랑은 또 어떻게 좀 이런 관계를 어떻게 단지 말로만 논평을 통해서 뭐 지지합니다, 뭐 연대합니다, 끝까지 같이 투쟁하겠습니다. 전 이거 갖고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현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뭔가 위로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로 지어나가는 과정, 그리고 총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 지역 정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사실 이 경험이 제일 부족해요. 이 경험이 제일 부족한데 저는 아래에서부터 그런 기반 경험을 쌓아나가고 기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진보 정당들이 어느 진보 정당이건 간에 정말 민주적이질 못해요. 다 이 과두제화되어 있고 그 몇몇 이 소수의 이제 이 지도부와 이제 거기에 그냥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고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고칠 것인가, 어떻게 당내 민주주의를 만들고 더 많은 의견들이 들어오고 충돌하면서 새로운 어떤 대안적인 가치 지향, 그리고 전망, 전략을 내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요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외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다 뿌리를 내릴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지금까지는 뿌리가 없는, 혹은 있던 뿌리마저 다 사라져가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저 사회자지만 그래도 제 얘기를 좀 보태자면, 총선 끝나고 이제 지역에서 총선 과정에 대한 뭐 이렇게 평가? 아무튼 무슨 원고를 써달라고 해서 그 원고를 쓰는데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부산 지역에서는 물론 진보 정당들이 이제 뭔가 이제 전략의 부재나 혹은 연대 단위의 어떤 부재나 지지 기반층을 만들지 못했고 뭐 실력이 없고 뭐 이런 것도 문제지만, 사실 시민사회계가 주도해서 뭔가 이제 거대 양당 구조를 깨지 않는 선에서 뭐 이렇게 선거를 계속 대응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당선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원고를 쓰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되게 화를 낼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 무슨 표현을 썼냐면, 원내 진보정당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의 책임을 이번에 통감을 해야 된다와 함께, 그리고 위성정당 사태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자기 반성이 처절하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사회 입장에서도 어느 정당이랑 이제 소통을 해야 되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권에서 바꿔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보다는 정의당이 더 가까웠던 거잖아요. 우리의 그래도 뭔가 같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사라진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시민사회계 내에서도 이번 선거를 처절하게 또 돌아보고 평가하고 뭐 이런 게 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다른데 주로는 우리가 지금
주로 정당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삼아서 약간 말을 섞었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 전국 단위 활동 시민단체, 환경단체, 민중단체, 사회단체 그리고 또 하나 지역사회에 밀착되어 있는 걸 보면 저는 뭐 정의당이 거기서 그런 소위 말하면 시민사회 내에서 지지하고 있는 일당이었냐 볼 때 난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민사 자체도 여러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뒤에 나오겠지만 기후 정치라든지 기후 유권자 운동 같은 거 다 연결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 내지 비판 지지가 다 깔려 있습니다. 대부분 그게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있는 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는 그 건 말씀 중에 하나는 저는 좀 냉정해 보면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지지하거나 아니면 서로 관계 맺음을 했던 것들이 결과물이 이번 선거에 다 그대로 반영된 거다. 난 그렇게 봐요. 네. 그렇군요. 잠깐 서로 이렇게 째려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